통합연장 제도의 전반적인 후퇴 기조가 드러난 하나의 사례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먼저 간단하게 우리나라 한국 사회복지국가의 축소의 역사적 경로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97년에 IMF 외환위기가 있고요. 그에 따라가지고 대내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한국 복지국가는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에 따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득의 양극화, 그 다음에 복지 체감이 계속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급기야는 이제 복지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성장 목적의 경제 정착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등장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대통령 이미지로 집권에 성공을 했고요. 하지만 경제 성적표는 그 전 정부에 비해서도 굉장히 떨어진 수준이었죠. 근데 그렇게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해서 했지만 경제 성장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복지라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프로그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복지가 굉장히 축소되고 인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감세,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토목공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실 재정에 대한 적자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이게 다음 정부가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안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많은 복지 정책을 늘리겠다고 하더라도 사실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전 정부가 다음 정부의 복지 확대를 대리 제압하는 체계적 복지 축소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사실상 차단하고 결과적으로 공공구조제도라고 하면서 기초연금 제도가 공공구조제도라고 하면서 정작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제도를 하는 거죠. 빈곤 완화 하겠다고 그러면서 돈 안 주고 그러면서 빈곤 완화 효과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인지 정부에서 이걸 설명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사실 복지병이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옛날에 무슨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걸 이렇게 틀면은 특히 이제 액션 영화 같은 거 저 어릴 때 앞에 이렇게 틀면 맨 앞에 호암 마마보다도 무서운 무슨 비디오 테이프를 분석하고 이런 식의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복지병이 진짜 호암 마마보다만큼이나 무서운 질병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복지병에 걸릴 만큼 배불리 복지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소말리아에 있는 어린아이한테 밥을 주면서 얘야 너 많이 먹으면 배탈 걸리고 비만 걸리고 성인병 걸린다고 하면서 줘야 할 밥 한 그릇을 3분의 1공기만 주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비인간적인 처사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복지병 운운하시는 분들은 복지를 안 주고자 하거나 이쁜 것을 뺏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도 이제 빈곤 노인 이렇게 연대 체계가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여요. 이 제도가 뭔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제도가 곧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부터 사실 연대가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노인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같이 연대를 좀 키워나가시고 그 연대 속에서 정책이 얼마나 허황된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어르신분들도 많이 모시고 했고요. 앞에 이제 4가지 문점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더불어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조금 더 제가 보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만 원씩 기초연금이 생겼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80세이신데 여기 어르신들이랑 비슷한 것 같으세요. 두 분 다 좀 많이 아프시기는 한데 그 연금이 나오는 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정부에서 용돈을 더 줬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고
합쳐서 이제 그 16만 원씩 이렇게 각각 입금이 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 은행 앞에서 이제 이게 그 통장을 들고 엄마 기다리고 계셨는데 뒤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랍니다. 다 이제 기대를 담뿍 안고 이렇게 은행 앞에서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날 어머니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효도 정당이라고 여당 플랜카드가 나붙기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드리고 칭찬받으려고 한 제도였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일로 부모님의 생활에 변화가 생기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뭐 워낙 받으신 게 없으셔서 3남매가 있는데 3남매가 드리는 이제 생활비로 생활을 하시는데 자식이 가장 많다는 이유로 큰언니네 집에 전화를 하셔서 네가 이제 생활비를 10만 원 덜 줘도 되겠다 이렇게 부양 부담을 감액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너는 국제를 전공했으니까 이게 계속 20만 원이 나갈 것 같냐? 내가 이걸 줄여도 될까? 이걸 언니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지해보지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요. 만일 저희 어머니 아버지처럼 이제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어르신이라면 돈이 이렇게 더 입금됐으면 어땠었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연구를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친구분이랑 모여서 막걸리 한 잔도 더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추석 때 손주한테 주는 용돈에 40원짜리 한 잔씩 더 넣으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노년의 생활에서 친구와의 관계나 가족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그것이 만들어지기 위한 상호작용이 유지되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삶의 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영향을 주는데 그게 대체로 다 돈이죠. 사람 만나는 데 돈이 쓰이니까 생활비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 돈은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 노인들에게는 그것이 박탈되었고 방치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지금 이제 이 발제와 토론에 굉장히 이제 공감이 되는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왜 이것이 박탈되고 방치가 되는가라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빈곤율 빈곤율 그러는데 가장 낮은 소득보다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빈곤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측정하는 것 외에도 요즘은 상대적 빈곤이라고 해서 측정하는 여러 가지 값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계층 내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빈곤한가라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봅니다. 다른 분들은 다 20만 원이 올라간 상태에서 정지되었다거나 소득이 그냥 고정되어 있으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소득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앞에서 이제 토론하신 교수님 말씀처럼 제도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히 설계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깊이 공감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상 공약이었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리고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도 어느 정도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해결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제도가 설계되고 디테일하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어떤 논의로 사실 이 기초 수급자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이게 줬다 뺏는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단체 쪽에서 찾아내지 않았다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숨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민주사회에서 제도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과정상의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기초연금이 이제 국민연금과 연동되는 것과 관련된 이슈가 크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좀 오픈하고 함께 협의하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었다. 과정상의 문제들이기도 하나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사회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화 사회에서 희생자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희생을 당할 사람들을 현재 이제 저소득 계층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 소득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자산조사라는 걸 하기 때문에 월급쟁이들이 유리지갑이라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정부에 비해서 알려져 있죠. 이분들이 오히려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비난하는 이런 옥죄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은 실제로 복지를 권리로서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보편적인 복지로 나아간다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것과 이제 역행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작업들이 계속 이제 그 변화를 시행령도 만들고 이제 변화를 시키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소득제도 이 두 가지가 이제 권리에 기반한 동일한 그런 가치를 가진 급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보장의 원리를 보면은 이제 다른 제도는 빼고 공공부조로 들어오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걸 공공부조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마치 쉽게 설명을 올리면은 그러니까 이 선칭에 다른 행위하고 동일합니다. 한쪽에는 뭘 다느냐면 개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이런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다루고 다른 한쪽에는 국가가 정하는 기준을 올려놓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국가가 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최저생립이라는 이름으로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최저생립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도시에 살면 달라져야 되고 농촌에 살면 달라져야 되고 가구 규모에 따라 또 달라져야 되고 같은 가구 규모라도 전세를 사는지 자가에 사는지 월세에 사는지 또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동일할지라도 가구 내에 장애인이 있는지 고인 어르신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이 최저생계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지역 간에 고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비가 많이 들어가는 서울의 경우에도 농촌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세, 자가, 월세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노인이 가구에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노려하고 노인이 있을 경우에 과연 생계비가 일반 가구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가 적게 들어가는가 이 부분이 어쩌면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노인이 있는 경우 노인 한 분당 아픈 노인이 계시면 그러니까 이게 2013년 기준으로 약 한 16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 물론 건강한 노인은 오히려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 한 2만 원 정도 적게 들어가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노인이 계시면 분명히 최저생계비 그 자체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제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한편 이제 소득, 이제 개별 가구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 부분을 다룬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국민연금으로서 또는 기초연금으로서 2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소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합산해 주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이쪽에 소득에서는 합산을 해줘야 맞고 이쪽에 최저생계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노인의 특성이 감안된 생계비가 적용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 이제 선정과 급여에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기초보장제도의 선정에 있어서 요 최저생계비 자체가 노인이 계시면은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에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수급을 못 받았던 어르신들이 기초보장제도로 들어오는 게 맞는 것이죠. 한편 기초연금이 들어오면 또 이제 여기 소득이 합산됩니다. 그런 측면들을 동시에 고려해서
우리가 제도 설계를 하면서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회 빈곤층이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빈곤하다는 것은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도 적은 가구의 사람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빈곤율이 전체 전인구 대비해서 약 한 7.6%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숫자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약 한 2.6%를 그 제도 내에서 기축장 수급자로 이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난하지만은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전인구의 약 한 5%, 약 한 250만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난하지만은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이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분배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다 보면은 이분들에게 뭔가 사회보장제도로 이제 이렇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걸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이제 20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간 40만 원면 노인에게 드린다면 아까 이목기 의원님께서 약 한 9천억 정도 들어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돈은 저는 여기 혹시 그 수급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회적으로 더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을 수급자로 집어넣는, 그러니까 기초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부양자 기준을 푼다든지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낮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돈은 거기에 쓰는 게 저는 분배정의 차원에서 더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기존의 수급 노인들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푸는 방식을 기초보장제도가 지금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발표하신 오건호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부양부자가 있으면은 간주부양비라고 해가지고 급여를 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수급 어르신들에게는 간주부양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적용하지 말자. 그 다음에 또 추정소득이라는 걸 부과해가지고 급여를 깎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 그 부분을 적용하지 말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 수급 어르신들도 제도를 합리화시키면서 급여선이 늘어날 것이고, 지금 이제 사회보장 원리에 따라서 이게 소득으로 포함되는 게 바람직한 기초연금 20만 원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더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 노인들을 수급자로 넣는 부분으로 쓰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의미있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쌓여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존 정부 입장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의 소득이나 부양문제, 지원을 받았음을 하고 최저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 등과 같은 외국에서도 기초생활보장 같은 부분구조에서 기초연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다만 이번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서 기초수급 자금을 잃게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2년 동안 우리가 특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혜택을 계속적으로 받으시게 되고 정기적으로 통신을 받는 숙제 혜택을 할 계획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앞서 김민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정된 예산을 실질적으로 생활을 어려우신 분들에게 더 집중하기 위해서 부양문자 기준을 대표적으로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춤형 부대제 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부대제 개편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 의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기존의 이제 통합급여 체계에서 운영되던 것들을 세계의료 주고 급여별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각각 성적 기준 500%를 마련을 하고, 또한
불가중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어 논란이 끊이지 않도록 부양자를 듣고 완화하는 등 맞춤형으로 도와드리고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수급자가 현재는 약 140만 명 정도 되는데 약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매월 받으시는 주별액도 한 6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충과 또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노인들의 수급 노인들에 대한 보완 대책을 이렇게 수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발제문에서도 논점이었는데 결국은 이게 기초생활 수급 노인 공공구조 대상이지 않습니까? 최저생계비가 적용되는. 그래서 이분들의 복지 설계를 할 때 보충급여 원리가 기본 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게 나오는 반론의 가장 큰 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사무관님도 우리 말씀해 주셨고 김성 선생님도 이제 각 그 논점을 소개하면서 그런 주장을 전달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민건 선생님도 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학자분들도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재설계하면서 해결하자라는 문제인데 일단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발의 법안이나 혹은 정부 의견이 반영된 발의 법안이나 모두 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까 김민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따로 계측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맞춤형 급여 체계에서 의료나 교육이나 몇 가지가 구별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급 노인들한테는 대부분 거의 다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가 많이 해당되는데 의료급여는 지금하고 별반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원론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진짜 제대로 잘 만들면 될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에서는 그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백보 양보에서 지금 수급 어르신들이 충분히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급여를 드릴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재설계된다면 저는 그런 보충급여 원리를 한 축으로 논의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전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이미 일반 노인은 기초연금을 누리지만 수급 어르신들은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형평성의 문제는 이미 실제로 현재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언제 이게 다시 재설계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건 기초법을 재설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 이런 거는 꼭 학술적으로 하나의 논리로서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게 설득력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뭐 토론 자리에서 그랬습니다만은 그냥 감히 제가 좀 다른 자리에서는 뭐 이런 게 전형적인 민생과 먼 탁상 공론 탁상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논점은 김유건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아까 복지부 사무관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기초생활 수급 어르신들이 지금 생계급여를 갖고 있는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신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어렵지만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비수급 인구층 이른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가장 억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급 어르신들이 있고 이번에 기초연금에서 줬다 뺏기는 받았다가 뺏기는 40만 기초생활 수급 어르신들이 있고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자 제도에 걸려가지고 수급에서 탈락하신 100만 명의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생계급여라도 받으니까 9천억의 돈이 있으면 우선순위는 그래도 비수급 빈곤층에 먼저 배정되는 게 그나마 예산 배정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그 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만은 좀 부당 전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논의는 딱 9천억밖에 없는데 이 9천억을 수급 어르신들한테 줄까요? 여기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한테 줄게요. 이 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두 집단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고 지금은 일반 어르신들은 다 20만 원씩 받는데 왜 수급 어르신들이 20만 원 받지 못하느냐? 이 형평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저는 당연히 비수급 빈곤층들도 기초생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와 별도로 지금 억울하게 줬다가 뺏기는 이분들한테도 기초연금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9천억보다 더 많이 돈이 들겠죠. 비수급 빈곤층도 제도 안으로 포함시켜야 되고 또
또 기초생활 수급 어르신들한테도 기초연금 권리를 줘야 되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9천억 딱 해당돼 놓고 A 두 집단 중에 어디를 먼저 줄까 요 가정의 논의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그게 이렇게 현재 문제의 본질하고는 좀 어긋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많이 들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예산이 한 370조, 40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기초연금은 10조 이상 드는 대형 복지제도예요. 10조 투입하면서 왜 돈이 아깝다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머리를 박탈합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좁게 보면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만은 그런 틀에 가두지 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또 아까 우리 송유 선생님도 여러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 논의가 저는 아까 이복기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논리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예산 규모, 예산 배정 뭐 이런 거에 대한 압박 때문에 그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실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또 복지부로 돌아가셔가지고 전달하신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지금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도 지금 법개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당사자 어르신들이 같이 뭉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더 이상 사회적 갈등으로 번져지는 것보다는 정서적으로나 혹은 논리적으로 저는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복지부에서 테이블 하나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국회, 행정부 혹은 당사자 혹은 또 전문가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그러면 아주 중장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재설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최소한 일반 노인과 기초생활 수급 노인 형평성 문제는 해결할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필요한 재원은 국민이 합심해서 다시 마련해가고 이런 멋진 저는 사회적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